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서 방금 벌어진 일은 당신이 밤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랑 전혀 다릅니다. 영웅의 승리도 아니고 도덕의 승리도 아니고 선과 악의 전쟁도 아닙니다.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기술적이고 그리고 2025년 글로벌 경제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몇 분만 나와 함께하면 이 사건이 단지 베네수엘라 이야기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경제 현실을 보는 눈까지 바꿔버리는 이유를 딱 세 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개적인 협박은 힘의 증거가 아니라 구조적 약점의 신호입니다. 제국이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건 예전처럼 조용한 통제가 더 이상 잘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둘째, 오늘날의 진짜 권력은 항공모함이나 연설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산 의존, 기술적 병목,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없는 공급망에 있습니다. 셋째, 이건 우연한 단발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워싱턴이 경제적 처벌 독점을 통해 규칙에서 벗어나는 나라들을 훈육하던 그 메커니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왜 당신의 일상과 연결되느냐? 이런 구조가 움직이면 정부들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트에서 당신이 내는 가격이 바뀌고 집을 살 수 있냐를 좌우하는 금리가 바뀌고 내년 당신 도시에서 일자리가 생길지 말지 결정하는 투자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치극은 잠시 잊으세요. 마두로가 좋든 싫든 백악관에 공감하든 말든 그 감정은 일단 내려놓고 이걸 글로벌 경제 체스판에서 벌어진 움직임으로 분석합시다. 선전도 없이 낭만도 없이 순진함도 없이. 저는 수십 년 동안 경제 위기, 국제 제재, 채무제 조정, 제국의 행동 패턴을 연구해 왔고요. 이번에 우리가 목격한 건 겉보기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입니다. 자, 처음부터 정리해 봅시다. 소음과 보도를 다 걷어내고 핵심만 남기면 워싱턴은 베네수엘라를 향해 경제적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우리가 정한 정치 에너지 조건에 맞춰 움직이거나 아니면 우리는 2차 제재로 금융 고립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 여기서 2차 제재란 베네수엘라를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은행, 해운, 보험, 무역회사 같은 중간자를 벌주는 방식입니다. 당신에게 음식을 사지 말라고 금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슈퍼마켓에게 저 사람에게 사과 하나라도 팔면 너희에게 벌금 수백억이라고 협박하는 거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경제적 질식. 다만 방식이 간접적이어서 국제법적 합법성의 외피를 유지하기 좋습니다. 침공도 폭격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금융 시스템의 규칙을 적용할 뿐이다. 이런 얼굴로요. 이 메커니즘은 새롭지 않습니다. 이란, 북한, 쿠바, 최근에는 러시아까지 대체로 잘 먹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글로벌 금융은 달러로 돌아가고 워싱턴은 사실상 그 시스템의 출입문을 쥐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든 두바이든 어느 은행이든 베네수엘라 결제를 처리하면 5억 달러 벌금, 미국 시장 접근 차단이라고 하면 계산은 끝입니다. 정치 입장이 아니라 사업 모델의 문제예요. 그래서 워싱턴의 최후 통첩은 검증된 논리를 깔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거래할수록 비용과 위험을 폭증시켜 결국 굴복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죠. 수년 동안 이 방식은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심각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경제의 급격한 수축, 극심한 인플레이션, 대규모 인구 유출, 기반 서비스 붕괴, 생산 능력 파괴. 이건 선전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결과입니다. 현대 제재가 잔인한 이유는 탱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일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그 엄청난 압박에도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붕괴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이번 최근 에피소드에서 워싱턴이 기대하던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패닉도 즉각 항복도 무슨 조건이든 협상하겠다는 절규도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게 나왔어요. 저는 이걸 구조적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구조적 대응이 뭐냐?
상대가 골라놓은 전장, 즉 감정적 미디어적 전장에서 싸우지 않고 기술적 경제적 의존의 전장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사실 몇 년 전부터 하던 일을 더 가속했습니다. 교역 파트너를 급격히 다변화하고 수출 경로를 바꾸고 결제 메커니즘을 바꾸고 법적 방어 구조를 촘촘히 쌓는 것. 구체적으로 말해봅시다. 추상은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첫째, 수출의 지리적 재편입니다. 과거 핵심 시장이 미국과 가까운 동맹권이었다면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의 상당 부분은 아시아로 갑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 그리고 다른 신흥 시장들로요.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수년간 관계를 구축하고 계약을 조정하며 신뢰 장치를 만들면서 진행된 과정입니다. 둘째, 결제 방식의 전환입니다. 달러를 쓰면 제재로 막히니까 다른 통화, 상계 결제, 물물 교환 형태, 원유를 상품 투자와 직접 맞바꾸는 구조, 경우에 따라 암호화폐 같은 수단까지. 핵심은 전통적 감시 금융망 바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셋째, 이게 아주 기술적이지만 결정적입니다. 선박의 국적기, 항로, 보험사를 바꾸는 겁니다. 미국계 해운이 못 나르면 다른 나라 해운을 찾고 한 항구가 막히면 다른 항구로 가고 기존 보험사가 겁먹으면 위험 프리미엄을 더 내더라도 받아주는 곳을 찾습니다. 넷째, 법률의 전문직화입니다. 국제법, 해상법, 제재 컴플라이언스에 특화된 변호인단을 동원해서 움직이는 모든 단계가 문서화되고 인증되고 기술적 합법성의 층을 쌓습니다. 상대가 함부로 때리면 외교적 법적 비용이 커지도록요. 이 모든 게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이 바뀝니다.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충돌을 경제 공학 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공학 문제는 기술로 풀립니다. 상대의 허락이 아니라 시간, 자금, 지식, 집요함이 필요하죠. 그리고 당신이 최후 통첩을 정치에서 기술로 변환해버리면 권력 방정식이 달라집니다. 워싱턴이 TV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경제 물리학의 법칙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미국 정유시설이 하루아침에 특정 원유에 대한 필요를 없앨 수 없습니다. 3개월 안에 동일한 성격의 공급원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제재가 자기 경제에 만들어내는 내부 비용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 약속한 첫 번째 전환이 다시 등장합니다. 공개 협박은 구조적 약점을 드러냅니다. 진짜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으면 굳이 공개적으로 위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실행하면 됩니다. 공개 위협은 실행 자체가 나에게도 비용이 크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겁먹고 먼저 굴복하길 바라는 거죠.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너 해고할 거야 라고 소리치는 상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협박이란 명령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발 먼저 순응해줘라는 부탁이 섞여 있습니다. 워싱턴이 베네수엘라의 TV로 최후 통첩을 날리고 제재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자기 국민에게 정당화를 제공해야 하는 순간들, 그 모든 게 예전처럼 자동이고 조용한 통제가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30년 전이면 어땠을까요? 워싱턴은 라틴 아메리카를 공개적으로 협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에 신호를 주면 조정이 끝났죠. 쇼도 없고 TV 최후 통첩도 없고 그냥 실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더 이상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의 힘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계 최대의 금융 시스템, 기축통화 달러, 압도적인 군사력, 전 세계 동맹망, 엄청난 권력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비용 없이 완전히 독점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거대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독점이 강할 때 주변부 국가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말 안 들으면 고립, 경제 붕괴, 정권 붕괴 끝. 그래서 각국 정부는 워싱턴을 화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임금을 낮게 유지하고 공공자원을 민영화하고 노동보호를 해체하고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북쪽은 보호를 유지한 채로 남쪽만 경쟁시키는 구조. 대안이 없다는 말이 먹히는 세계였죠. 하지만 처벌 독점이 약해지고 틈이 생기고 생존 경로가 만들어지면 협상은 달라집니다. 불완전하고 비싸고 복잡해도 선택지가 생기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사회적 보호를 유지하고 국내 산업에 투자하고 임금을 더 올리고 다국적 기업의 요구를 일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자동으로 삶이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부 정치 투쟁이 필요하고 시간도 걸립니다. 하지만 가능성 자체가 과거와 달라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 베네수엘라 드라마를 선악 싸움으로 보지 마세요. 글로벌 권력 구조가 재배치되는 과정의 사례로 보세요. 그리고 그 재배치가 결국 당신 나라의 정책 공간, 임금, 고용, 생활비에 영향을 준다는 걸 보세요. 베네수엘라처럼 수년간 제재를 맞고도 구조적으로 대응하고 버텨낸 사례가 존재한다면 더 크고 더 안정적이고 더 다양한 경제를 가진 나라들은 어떨까요? 대안은 없다는 테크노크라트의 주문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서 방금 벌어진 일은 당신이 밤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랑 전혀 다릅니다. 영웅의 승리도 아니고 도덕의 승리도 아니고 선과 악의 전쟁도 아닙니다.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기술적이고 그리고 2025년 글로벌 경제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몇 분만 나와 함께하면 이 사건이 단지 베네수엘라 이야기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경제 현실을 보는 눈까지 바꿔버리는 이유를 딱 세 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개적인 협박은 힘의 증거가 아니라 구조적 약점의 신호입니다. 제국이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건 예전처럼 조용한 통제가 더 이상 잘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둘째, 오늘날의 진짜 권력은 항공모함이나 연설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산 의존, 기술적 병목,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없는 공급망에 있습니다. 셋째, 이건 우연한 단발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워싱턴이 경제적 처벌 독점을 통해 규칙에서 벗어나는 나라들을 훈육하던 그 메커니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왜 당신의 일상과 연결되느냐? 이런 구조가 움직이면 정부들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트에서 당신이 내는 가격이 바뀌고 집을 살 수 있냐를 좌우하는 금리가 바뀌고 내년 당신 도시에서 일자리가 생길지 말지 결정하는 투자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치극은 잠시 잊으세요. 마두로가 좋든 싫든 백악관에 공감하든 말든 그 감정은 일단 내려놓고 이걸 글로벌 경제 체스판에서 벌어진 움직임으로 분석합시다. 선전도 없이 낭만도 없이 순진함도 없이 저는 수십 년 동안 경제 위기, 국제 제재, 채무 재조정, 제국의 행동 패턴을 연구해 왔고요. 이번에 우리가 목격한 건 겉보기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입니다. 자, 처음부터 정리해 봅시다. 소음과 보도를 다 걷어내고 핵심만 남기면 워싱턴은 베네수엘라를 향해 경제적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우리가 정한 정치 에너지 조건에 맞춰 움직이거나 아니면 우리는 2차 제재로 금융 고립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 여기서 2차 제재란 베네수엘라를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은행, 해운, 보험, 무역회사 같은 중간자를 벌주는 방식입니다. 당신에게 음식을 사지 말라고 금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슈퍼마켓에게 저 사람에게 사과 하나라도 팔면 너희에게 벌금 수백억이라고 협박하는 거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경제적 질식. 다만 방식이 간접적이어서 국제법적 합법성의 외피를 유지하기 좋습니다. 침공도 폭격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금융 시스템의 규칙을 적용할 뿐이다. 이런 얼굴로요. 이 메커니즘은 새롭지 않습니다. 이란, 북한, 쿠바, 최근에는 러시아까지
대체로 잘 먹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글로벌 금융은 달러로 돌아가고 워싱턴은 사실상 그 시스템의 출입문을 쥐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든 두바이든 어느 은행이든 베네수엘라 결제를 처리하면 5억 달러 벌금, 미국 시장 접근 차단이라고 하면 계산은 끝입니다. 정치 입장이 아니라 사업 모델의 문제예요. 그래서 워싱턴의 최후 통첩은 검증된 논리를 깔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거래할수록 비용과 위험을 폭증시켜 결국 굴복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죠. 수년 동안 이 방식은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심각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경제의 급격한 수축, 극심한 인플레이션, 대규모 인구 유출, 기반 서비스 붕괴, 생산 능력 파괴. 이건 선전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결과입니다. 현대 제재가 잔인한 이유는 탱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일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그 엄청난 압박에도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붕괴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이번 최근 에피소드에서 워싱턴이 기대하던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패닉도, 즉각 항복도, 무슨 조건이든 협상하겠다는 절규도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게 나왔어요. 저는 이걸 구조적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구조적 대응이 뭐냐? 상대가 골라놓은 전장, 즉 감정적 미디어적 전장에서 싸우지 않고 기술적 경제적 의존의 전장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사실 몇 년 전부터 하던 일을 더 가속했습니다. 교역 파트너를 급격히 다변화하고 수출 경로를 바꾸고 결제 메커니즘을 바꾸고 법적 방어 구조를 촘촘히 쌓는 것. 구체적으로 말해 봅시다. 추상은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첫째, 수출의 지리적 재편입니다. 과거 핵심 시장이 미국과 가까운 동맹권이었다면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의 상당 부분은 아시아로 갑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 그리고 다른 신흥 시장들로요.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수년간 관계를 구축하고 계약을 조정하며 신뢰 장치를 만들면서 진행된 과정입니다. 둘째, 결제 방식의 전환입니다. 달러를 쓰면 제재로 막히니까 다른 통화, 상계 결제, 물물 교환 형태, 원유를 상품 투자와 직접 맞바꾸는 구조, 경우에 따라 암호화폐 같은 수단까지. 핵심은 전통적 감시 금융망 바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셋째, 이게 아주 기술적이지만 결정적입니다. 선박의 국적기, 항로, 보험사를 바꾸는 겁니다. 미국계 해운이 못 나르면 다른 나라 해운을 찾고 한 항구가 막히면 다른 항구로 가고 기존 보험사가 겁먹으면 위험 프리미엄을 더 내더라도 받아주는 곳을 찾습니다. 넷째, 법률의 전문 직화입니다. 국제법, 해상법, 제재 컴플라이언스에 특화된 변호인단을 동원해서 움직이는 모든 단계가 문서화되고 인증되고 기술적 합법성의 층을 쌓습니다. 상대가 함부로 때리면 외교적 법적 비용이 커지도록요. 이 모든 게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이 바뀝니다.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충돌을 경제 공학 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공학 문제는 기술로 풀립니다. 상대의 허락이 아니라 시간, 자금, 지식, 집요함이 필요하죠. 그리고 당신이 최후 통첩을 정치에서 기술로 변환해버리면 권력 방정식이 달라집니다. 워싱턴이 TV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경제 물리학의 법칙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미국 정유 시설이 하루아침에 특정 원유에 대한 필요를 없앨 수 없습니다. 3개월 안에 동일한 성격의 공급원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제재가 자기 경제에 만들어내는 내부 비용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 약속한 첫 번째 전환이 다시 등장합니다. 공개 협박은 구조적 약점을 드러냅니다. 진짜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으면 굳이 공개적으로 위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실행하면 됩니다. 공개 위협은 실행 자체가 내게도 비용이 크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겁먹고 먼저 굴복하길 바라는 거죠.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너 해고할 거야 라고 소리치는 상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협박이란 명령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발 먼저 수능해줘라는 부탁이 섞여 있습니다. 워싱턴이 베네수엘라의 TV로 최후 통첩을 날리고 제재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자기 국민에게 정당화를 제공해야 하는 순간들, 그 모든 게 예전처럼 자동이고 조용한 통제가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30년 전이면 어땠을까요? 워싱턴은 라틴 아메리카를 공개적으로 협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에 신호를 주면 조정이 끝났죠. 쇼도 없고 TV 최후 통첩도 없고 그냥 실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더 이상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의 힘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계 최대의 금융 시스템, 기축통화 달러, 압도적인 군사력, 전 세계 동맹망, 엄청난 권력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비용 없이 완전히 독점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거대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독점이 강할 때 주변부 국가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말 안 들으면 고립, 경제 붕괴, 정권 붕괴, 끝. 그래서 각국 정부는 워싱턴을 화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임금을 낮게 유지하고 공공자원을 민영화하고 노동보호를 해체하고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북쪽은 보호를 유지한 채로 남쪽만 경쟁시키는 구조. 대안이 없다는 말이 먹히는 세계였죠. 하지만 처벌 독점이 약해지고 틈이 생기고 생존 경로가 만들어지면 협상은 달라집니다. 불완전하고 비싸고 복잡해도 선택지가 생기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사회적 보호를 유지하고 국내 산업에 투자하고 임금을 더 올리고 다국적 기업의 요구를 일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자동으로 삶이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부 정치 투쟁이 필요하고 시간도 걸립니다. 하지만 가능성 자체가 과거와 달라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 베네수엘라 드라마를 선악 싸움으로 보지 마세요. 글로벌 권력 구조가 재배치되는 과정의 사례로 보세요. 그리고 그 재배치가 결국 당신 나라의 정책 공간, 임금, 고용, 생활비에 영향을 준다는 걸 보세요. 베네수엘라처럼 수년간 제재를 맞고도 구조적으로 대응하고 버텨낸 사례가 존재한다면 더 크고 더 안정적이고 더 다양한 경제를 가진 나라들은 어떨까요? 대안은 없다는 테크노크라트의 주문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디어의 소음과 실제 권력을 혼동합니다. 누가 더 크게 외치는지, 누가 더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지, 누가 뉴스 사이클을 장악하는지가 힘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경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물질적인 것들로 작동합니다. 누가 무엇을 생산하는지,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대체 불가능한 병목을 통제하고 있는지가 진짜 힘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핵심 병목은 에너지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생산국입니다. 최근 몇 년간 생산량만 보면 기록적인 수치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석유는 단일한 상품이 아닙니다. 모든 석유가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정유시설, 특히 멕시코만 연안의 정유시설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한 유형의 원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되고 최적화되어 왔습니다. 바로 중질유, 황 함량이 높은 원유입니다. 이건 기술적 문제입니다. 정유소는 범용 기계가 아닙니다. 디젤 엔진에 휘발유를 넣을 수 없듯이 중질 유용으로 설계된 정유소에 경질유를 그냥 넣는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설비 투자, 긴 시간 효율 저하, 그리고 비용 상승이 필요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이 특정 유형의 원유를 공급해온 핵심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미국 내부 산업의 직접적인 기술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결정입니다. 정유사들은 더 비싸고 더 멀리서 덜 안정적인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어디로 갈까요?
항상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연료 가격 상승, 난방비 상승, 석유화학 제품 가격 상승, 플라스틱 가격 상승, 운송비 상승, 운송비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릅니다. 정치적 결정 하나가 캔자스의 한 가정이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금액으로 직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진공 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부 정치라는 현실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극도로 압박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수십 년째 정체되어 있고 주거비는 폭등했고 교육비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며 의료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비용 대비 만족도는 최악입니다. 신용카드 부채는 사상 최고치, 학자금 대출은 수백만 명에게 사실상 평생의 족쇄입니다. 불평등은 대공황 이전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료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정치적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미국 정치에서 휘발유 가격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모든 행정부가 에너지 가격에 집착합니다. 연준이 석유 가격을 집요하게 관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권자는 지정학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느 해협을 통제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주유소에서 얼마를 내는지는 즉각적으로 체감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워싱턴의 최후 통첩에 맞서 감정적 대응 대신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외교적 갈등을 미국 내부의 경제 문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외부 문제는 서사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적을 만들고 메시지를 관리하고 책임을 외부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문제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지갑에서 느낍니다. 그리고 지갑의 고통은 어떤 연설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워싱턴은 빠른 굴복을 기대하며 공개적인 위협을 선택했지만 공개 위협은 실행을 요구합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고 실행하면 내부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공개 협박의 함정입니다. 위협은 상대가 먼저 굴복할 때만 저렴합니다. 상대가 버티면 위협한 쪽이 행동해야 하고 그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의도했든 아니든 워싱턴을 이 불편한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강한 제재를 하면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치적 체면을 잃습니다. 공개적으로 협상에 나서면 약해 보이고 조용히 물러서면 말뿐인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재계산의 침묵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인정 출구를 찾기 위한 시간 벌기입니다. 그 사이 베네수엘라는 시간을 얻습니다. 대체 교역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법적 보호 구조를 강화하고 다극화된 세계가 제공하는 새로운 선택지들이 성숙해지길 기다릴 시간을요. 지정학에서 시간은 자원입니다. 이 국면에서 베네수엘라는 그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분석은 베네수엘라를 이상적인 모델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부패, 비효율, 권위주의, 인도적 위기. 이 모든 것은 현실이며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권력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는 것과 한 국가의 내부 정치에 대한 평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은 다른 분석 차원입니다. 한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그 정부가 외부 압박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한 분석의 조건입니다. 제재에 저항하는 모든 국가가 자동으로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워싱턴에 도전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진보적인 것도 아닙니다. 세계는 단순한 선악 구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메커니즘입니다. 제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언제 효과적인지, 언제 한계를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다른 국가들과 보통 사람들의 삶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지입니다. 이 사건은 그 메커니즘이 예전처럼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직 강력하지만 더 이상 전능하지는 않다는 점을요.